교수님 어떻게 하다가 이 좀 반물질 쪽 연구를 하게 되셨어요? 글쎄. 여기가 지금 빔이 들어가는 칼로리미터 히스토리에 도전하는 이러한 목표를 세우고 있습니다. 와, 저게 엘레나네. 진짜 멋있다. 와, 여기를 제가 제 현장에 직접 올 줄은 몰랐거든요. 반물질을 연구하는 곳. 네. 이 현장에 저희가 들어왔습니다. 네. 여기가 이제 AD 홀이라고 부르거든요. 안티 프로톤 디셀러레이터예요. 악셀러레이터가 아니고 디셀러레이터라고. 보통 가속기가 가속을 시키는데 여기는 줄인다고요. 조금 이따 설명해 드릴게요. 왜 그러는지. G바라고 써있죠, 여기. G바라고 써있는 게 우리 실험이에요. 그래비티 G. 바를 갖다 붙인 거라고. 그러니까 안티메러의 그래비티를 측정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안티메러 그래비티를 측정을 하려는데 어떻게 하면 될 것 같아요? 안티메러의 중력을 측정하려면. 다른 물질이랑 같이 떨어뜨려 봅니다. 뭔가 안티마트를 만들어야 되지 않나요? 일단 만들어야죠. 네. 안티메러의 대표적인 게 뭘까? 제일 가벼운 거. 베리온 중에서 가장 가벼운 게 프로톤이고. 그죠? 프로톤을 갖다 일단 만드는데 프로톤 만드는 거는 여기 가속기가 또 따로 있어요. 그 왼쪽에 PS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 PS가 프로톤 싱크로트론이에요. 그래서 프로톤을 한 30GeV 정도 가속을 시킨 다음에 우리 쪽으로 보내줘요. 주로 이제 텅스텐 같은 타겟에 때리면은 그럼 거기서 안타이 프로톤이 생기는데 P반은 차지가 마이너스예요. 프로톤은 플러스지만. 그래서 저걸 갖다 마이너스1 셀렉트를 해가지고 저기 보면 그 바깥쪽으로 쭉 가서 AD라고 써 있어요. 바깥에 있는 링이 안티프로톤 디셀러레이터 링인데 그 링에서 빔을 갖다가 가속기를 거꾸로 돌리는 거라고 생각하면 돼요. 보통 가속기가 어떻게 돌아가냐면 RF 여기 플러스가 됐지 마이너스가 지나가면 가속이 되겠죠. 그죠? 근데 그 반대로 요 밑에를 갖다 보고 하면 페이지를 갖다 여기다 맞춰주면은 그럼 감속이 될 거 아니에요. 거꾸로 보고 가니까. 처음에 나올 적에는 빔이 훨씬 에너지 높죠. 몇 기가 일렉트론 볼트 정도 되는데 그놈들을 콜렉트 해가지고 5mE로 줄이는 게 AD에서 하는 거예요. 그걸 왜 줄여야 될 것 같아요, 에너지를 갖다가. 중력 가속도를 측정하기 위해서입니다. 그것도 맞아요. 일단은 안티메러를 만들려면은 안티메러의 속도가 너무 빨라가지고는 전자랑 결합을 시키든지 반전자랑 결합시키든지 해가지고 안티메러를 만들 수가 없다고. 그러니까 안티프로톤 자체도 안티메러지만은 그러면 차지를 띄고 있는 놈이고 떨어뜨리려면은 뉴트럴이어야지 된다고. 반수소를 만들어야 되네. 수소하고 반수소를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반수소를 만들기 위해서 에너지를 낮춰줘야 되고, 그래서 저기 AD에서는 한 5meV 정도까지 낮춘 다음에 거기 엘레나라고 되어 있는 거 있죠. 엘레나. 그 리기에서 다시 100kV까지 낮춰요. 그러니까 5meV에서 100kV까지 낮추는 거니까 상당히 많이 낮추는 거죠. 여기서 낮추는 게 어려운 점은 뭐냐면은 빔을 갖다 높일 적에는 소위 말해서 빔 퀄리티가 나빠지지 않아요, 보통은. 근데 거꾸로 낮출 적에 에너지를 낮출 적에는 빔 퀄리티가 나빠지기가 굉장히 쉽다고요. 꽤 어려운 점인데 하여튼 그걸 극복을 하고 다 이제 만들어주고, 그래서 안타이 프로톤을 만들어가지고 이제 우리 각 시험마다 보내주죠. 우리가 실험을 갖다 해야 되는데 안티 프로톤이 100kV지만 아직도 높아. 그래서 저 맨 앞에 있는 장비는 뭐냐면은 빔이 저쪽에 들어와 통과해가지고 오면은 포지트로늄이라는 놈하고 결합을 해요. 근데 이제 포지트로늄은 뭐냐면은 2+2- 콤바인 돼 있는 거거든요. 포지트로늄은 어떻게 만드냐면은 저 안에 지금 전자가속기가 들어있어요. 9meV짜리 전자가속기가 들어있어가지고 전자를 가속시킨 다음에 그 전자를 갖다가 다시 텅스텐 타겟에 때리면은 그러면 2+2- 페어로 생겨요. 그래서 그 2+- 페어가 나오면 그 중에 다시 포지트론만 다시 콜렉트를 해요. 그리고 여기도 롱 라인을 걸쳐가지고 감속을 시켜요. 감속을 시켜가지고 아주 낮은 에너지를 만든 다음에 이 안에서 포지트론을 만들어가지고 보내면은 그다음에 트랩을 시켜가지고 인텐시티를 높여요. 포지트론이 많아야지 되겠죠. 초당 지금 현재는 한 10의 8승계 정도 만들고 있어요. 안타이 프로톤 빔은 저쪽에서 들어오고, 그다음에 이쪽에서 포지트로늄 빔은 이쪽에서 들어오고, 그 둘이 만나면은 H바를 만들어요. 안타이 하이드로젠 아톰이죠. 그 안타이 하이드로젠 아톰을 갖다가 다시 한번 그 포지트로늄하고 충돌시키게 만들어요. 두 번째 충돌을 하면은 H바 플러스가 만들어지고, H바 플러스를 갖다가 다시 한번 트랩을 시켜요. 보통 뉴트럴 아톰을 갖다 트랩 시키기는 굉장히 힘든데 차지를 띄고 있는 놈은 트랩 시키기 쉽죠, 상대적으로. 트랩을 시켜가지고 다시 쿨링을 더해요. 마이크로 켈빈까지.
1m/s 정도까지 떨어뜨리니까 이제 기어가는 거죠. 트랩을 시키고 제일 최종으로는 어떻게 하냐면은 트랩대에 있는 하이드로젠 플러스에다가 레이저를 때려요. 특정한 에너지 레이저를 셀렉트해서 때리면은 그러면 요놈이 뉴트럴이 되겠죠. 저 양전자 하나 떨어져 나가면서. 그러면 이제 고개 볼 때 똑 떨어지게 만들어요. 실제로 우리가 자유낙하 실험을 해요. 자유낙하 실험이 가능한 게 안티메러라서 그래요. 근데 하이드로젠 아톰이라고 생각을 한번 해보라고. 하이드로젠 아톰을 아주 낮춰가지고 떨어뜨린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떨어진다면 측정할 방법이 없어요. 반물질이니까 이 반물질이 물질하고 딱 붙이면 애널레이션이라고 해서 새로운 입자들이 막 나오거든요. 그 순간을 검출하면 그 중력 강수를 측정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만든 거는 어떤 거냐면은 요 맨 끝말에 있는 장치 보이죠? 저게 또 트랩이에요. 저건 뭐냐면 안티프로톤 트랩이에요. 안티프로톤 빔이 왔을 적에 그 빔을 잡아가지고 다시 이 안에서 컨트롤할 수가 있어요. 그죠? 우리 저 트랩에 들어오기 전에는 빔 퀄리티 굉장히 안 좋았는데 이 트랩 안에서 거의 리셋을 한다고 보면 돼요. 빔 파라미터를. 그 다음에 다시 이제 방출을 시키면은 또 다른 트랩 장치가 우리 뒤에 가서 설치될 거예요. 아까 말한 적에 내가 어나일레이션하고 입자들이 나오면은 그거를 측정한다 그랬잖아요. 그죠? 측정하는 타임 오브 플라이트 카운터가 있는데 저것도 우리가 만들어가지고 지금 딜리버리 시켜놓은 거고 맨 마지막에 가가지고 저걸 수력을 측정할 거예요. 그럼 이제 떨어진 지점으로도 거꾸로 추적할 수가 있죠. 아직은 문제가 지금 모든 것이 다 우리가 원하는 만큼 아직 못됐죠. 포지트로늄도 우리가 원하는 데까지 아직 못 갔고 임프루브하는 빔 임프루브하는 작업을 계속하고 있어요. 근데 작년에 우리가 실험을 해가지고 이제 우리 트랩 없이 실험을 했죠. 안타이 하이드로젠 아톰을 갖다가 만들었어요. 한 20개 정도. 20개 정도. 이게 3시그마 정도밖에 안 돼요. 4시그마도 안 되고 한 3시그마 정도의 시그널을 갖다가 좀 만들어낸 거죠. 안타이 프로톤하고 포지트로늄으로 이제 충돌시키는 거가. 그 방법을 한 거는 아마 처음일 거예요, 거의. 안타이 프로톤은 또 빔을 만들어야 되고 포지트론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이 두 개의 빔이 잘 만들어져야지 이제 반응수를 잘 만들 수가 있는 거거든요. 교수님 어떻게 하다가 이 좀 반물질 쪽 연구를 하게 되셨어요? 글쎄. 지금 저쪽에 일하고 있는 친구가 실험 스포크스퍼슨인데 그 친구가 한번 찾아왔어요. 같이 하자는 얘기를 해가지고 이걸 하기 시작했죠. 사실 그 한국의 암흑물질 실험을 최초로 지하에서 하시고 거기서 선구자이시거든요. 그 입자물리 실험을 정말 한국에서 이제 제대로 실험을 처음으로 하신 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항상 구경하고 이렇게 배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엔타이미터의 그 중력과 합계를 측정한다는 게 어떤 의미가 있을 수 있나요? 물질의 중력과 속도하고 달라지면 어떤 문제가 생기고? 달라지면은 소위 말하는 그 아인슈타인의 이퀴벌런트, 그 등가 원리죠. 이퀴벌런스 프린시플이 틀린 거가 되기 때문에 그러면은 피직스가 완전히 바뀌어요. 새로 써야 되겠죠. 노벨상이 나올 만한 연구가 벌어지고 있는 이 현장입니다. 왜냐면 여태까지 그 누구도 반물질의 중력 가속도를 재본 적이 없어요. 없죠. 반물질을 지금까지는 만드는 데 집중했다면 이제는 이걸 활용하는 것까지 온 거예요. 그리고 이 질문은 모든 과학자들의 질문이거든요. 그렇죠. 예, 물리학의 근간이 아직 확고한가, 견고한가, 아니면 무너뜨릴 수 있는가? 무너질 것인가. 저희가 이곳에 왔다라는 것 자체가 나중에 굉장히 명예로운 일일 것 같아요. 시설들을 보고 이걸 연구하신 연구자분과 이야기를 나눠봤다. 너무 의미가 있죠. 이 시설이 SPS 가속기에서 나오는 빔을 우리가 이용을 해서 실험하는 곳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가속기에서 나오는 그 가속된 입자 빔을 따로 좀 빼서 실험에 쓴다. 그곳이 여기다. 알겠습니다. 일단 비가 오니까 빨리 도망가실까요? 저희가 여기에 직접 들어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못 했거든요. 지금 빔이 오프된 상태입니다. 네네네. 빔이 온되면 이쪽에 보시면 콘크리트 벽이 있잖아요. 네네네. 빨간색 벽이 밑으로 내려오면서 이쪽에 뚫립니다. 그러니까 반대쪽에서 빔 파이프가 이렇게 보이거든요. 네네네. 빔이 이렇게 쭉 나와서 지금 여기 보시면 센서도 있는데 네. 얘네들을 통과해 가면서 빔들이 그러면은 센서들의 성능을 측정하는 거예요. 여기가 지금 빔이 들어가는 지금 얼라인먼트가 되어 요 보라색 박스를 통과하나요? 네, 통과. 네네네. 빔이 이렇게 파이프에서 빔이 있는 게 아니라 그냥 공기 중에 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빔이 이제 정확히 어디 있는지는 그 얼라인먼트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테스트 하려고 하는 뭐 센서나 이런 장비는 요 안에 이 박스 안에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열지는 못하는데 저기서 이제 빔이 나오고 빔이 우리가 눈에는 안 보이지만 이것들을 우리가
텔레스코프라고 하는데 빔이 어떤 경로를 따라서 오는지 측정을 해가지고 얼라이먼트를 하고 실제로 검출기에 빔이 정확히 원하는데 통과하도록. 아, 여기 어떻게 보면은 빔의 경로를 1차적으로 확인하는. 그렇죠. 아, 네네네. 그리고 실제 검출기 실험은 여기서 이러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 또 텔레스코프가 또 있죠. 네네네. 예, 여기 또 있어서 얼라이먼트를. 왜냐면 저까지 가야 되니까. 그렇죠. 저까지 좀 가야 되니까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뭐 여기서 실험 장치를 이제 셋업을 하고 네. 데이터를 받아야 되잖아요. 네. 데이터를 받으려면 이와 같은 PC를 통해서 컨트롤을 하고 그다음에 오실로스코프로 네. 빔이 잘 들어와가지고 검출기에 잘 이제 트리거가 신호가 되는지, 나오는지. 예, 여기서 확인을 하게 되는 거죠. 여기서 어떻게 보면은 이런 검출기들을 테스트해서 네. 좋은 결과가 나오면 그렇죠. 그 뭔가 진보된 검출기를 다시 또 이제 뭐 CMS나 이런 곳에 설치를 하고 있는 거죠. 예. 여기서 테스트를 해가지고 이제 프로토타입을 만들어가지고 여기서 테스트를 하잖아요. 네. 그러면 이게 성능이 잘 나온다. 네. 그러면 그걸 이제 회사에서 이제 대량으로 양산을 하고. 양산을 해가지고 네. 이제 CMS 검출기를 만드는 거죠. 지금 연구는 여기서 이렇게 앉아서 하고 계시는 건가요? 예, 지금 저희가 세팅이 다 끝나면은 네. 저희가 이제 센서들을 네. 하기도 하고 뭐 요건 다른 세팅 여기서 또 센서가 언제 죽는지 네. 체크하기도 하고 분석도 하고 여기서. 이분이 돼 있으면은 다들 여기에 쫙 앉아있던 거 네, 그때가 되게 이제 어떻게 보면 좀 긴장되는 순간이거든요. 네. 우리가 해놓은 셋업이 과연 잘 돼서 데이터를 잘 받아주고 있느냐. 안 그러면 또 빔 셧다운하고 다음 실험할 수 있을 때까지. 예. 그게 상당히 힘든 작업이에요. 그래서 저기에 그 시간표를 보시면 알겠지만은 네. 새벽 5시까지 일을 한 흔적이 이야. 저희 일정이었거든요. 네, 5시까지. 이게 어젠가요? 아니면 언제? 일에서 일요일 넘게 이야. 그것도 주말이었어, 주말. 일주일이라는 이 빔이 들어오는 시간이 네. 연구자들한테는 네. 정말 소중한 시간이거든요. 왜냐면 1년에 한 번, 일주일, 그때만 실험할 수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정말 철저한 준비를 해야 되고 네. 그때 아니면 또 다시 1년을 또 기다려야 되는 상황이니까 엄청난 거네요. 네, 사실. 엄청난 거예요. 그래서 그 일주일 동안 정말 모든 걸 다 쏟아 부어도 네. 아깝지 않은. 그러니까 이 새벽 5시까지 해도 나는 1년 동안 이걸 준비해서 준비했다. 그러니까. 그러면은 이제 그 정도 네. 이제 할 수가 있는 거죠. As you will shortly see, the Neutrino platform hosts the prototypes of the detectors of the DUNE experiment. We have discovered many years ago, but it wasn't expected, that neutrinos can oscillate in flavors. What does it mean? It means that if you are observing one particular flavor of neutrinos, you will have a certain probability that after a specific, what we call the path, to observe a different flavors of neutrinos. And basing on this phenomenon, a lot of experiments were built and constructed properly to investigate this phenomenon. DUNE will be one of those experiments that will investigate the oscillation flavor of neutrinos. 그래서 설명한 게 뭐냐면 이제 중성미자는 표준 모형에 설명되는 입자잖아요. 근데 한 10년 넘은 것 같은데요. 일본에서 중성미자 실험을 통해서 중성미자가 진동한다는 것을 발견했어요. 중성미자가 그 플레이버 어떤 세 가지 형태의 맛깔이 있는데 그게 그 맛을 바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설명이 되냐면 중성미자가 진동을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그게 질량이 없으면 그걸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근데 표준 모형은 중성미자가 질량이 없다는 형태로 우리가 이론을 만들었거든요. 그러면 저 표준 모형은 틀린 거가 되겠죠. 그래서 지금 현재 그게 가장 큰 이슈고 그럼 어떻게 그거를 대체할 수 있는 이론이 우리가 만드냐 그것도 사실 해야 될 일이고 중성미 진동이 상당히 이제 중요한 새로운 물리의 힌트인데 그것들을 실험하는 곳이 이 듀운 이 실험이라고 있어요. 알고 있었습니까? 그럼요. 왜 이렇게 먹청하게 생겼죠? 지금 선하고 페르미 랩이 뭉친 이유가
일본을 한번 이겨보겠다. 근데 중성미자는 지금까지 일본이 최고인가요? 일본이 진 적이 없어요. 와, 이겨보겠다는. 왜냐면 그 아까 그 중성미자 진동도 일본에서 먼저 발견을 하고 미국이 뒤늦게 컨펌을 했어요. 와, 그럼 어제 적이 오늘의 아군이 된 거네요. 그렇죠. 이게 어떤 실험을 하냐에 따라 가지고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러니까 뭐 적 아군을 하기 좀 그렇고 어떻게 보면 같이 아니야. 같이 성장해가는 과정이지만 우리가 이제 약간 선의의 경쟁을 한다. 선의 경쟁이라고 정확히 선의 경쟁이라고. 이제 일본이 중성미자 실험을 엄청 잘하거든요. 노벨상도 2번 타고 이제 카미오카인데라고 하는 이제 검출기를 만들어 가지고 실험하고 있는데 거기는 물로 채워요. 여기는 리퀴드 알고인데 근데 물로 하면 이제 뭐가 더 좋냐 그러면 이렇게 궁금할 수가 있는데 물탱크로 하는 거는 이제 큰 위험 부담 없어요. 그렇죠. 물이니까. 네, 물이니까. 근데 물론 그냥 물은 아니고 아주 순수한. 완전 DI 워터. 그건데 근데 여기는 리퀴드 알고 때문에 이거를 리퀴드 알고는 만들기도 힘들고 집어넣는데도 1년 넘게 걸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리퀴드 아르곤을 쓰는 이유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그게 조금 더 우리가 그 궤적을 조금 더 정밀하게 우리가 측정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좋은데 너무 위험 부담이 큰 거야. 근데 일본은 이제 굳이 그렇게 할 필요 있느냐. 물로도 할 수 있는데 그런 컨셉이에요. 근데 어떻게 보면은 또 약간 똑같이 물로 하는 것보다는 다른 형태로 해보는 게 또 새로운 게 나올 수 있으니까. 미국은 또 그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똑같은 법만 하지 않는다. 좀 더 어려운 길을 가겠다. 그렇죠. 이미 물로 하고 있으면은 그쪽 가서 연구하면 되잖아요. 그렇지. 근데 이제 좀 다른 형태로 해봐야 이제 조금. 배팅했다고 봐야 돼. 그렇죠. 배팅 같은 거.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검출기가 아무리 좋고 뭐 그 팬시한 테크닉을 써도 누가 먼저 발견하느냐. 그렇죠. 그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 일본에 하는 그 하이퍼카메 간도에서 빔이 나오잖아요. 근데 그 빔이 한국을 지나가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빔 공짜예요. 우리 공짜로 검출할 수 있네요? 네, 그 수조 원짜리 그 가속기 시설에 나온 빔을 공짜로 우리가 쓸 수가 있는 거예요. 중간에서 좀 떠먹을 수 있는 약간 지하수가 흐르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기회는 언제 또 올지 모르는 그런 기회인데 그래서 우리나라도 그 검출기를 갖다 놓으면 되잖아. 빔 들어오는데. 그래서 그거를 지금 한국에 있는 과학자들이 물리학자들이 정부에다가 이거 좀 만들면 우리 노벨상 탈 수 있다. 이런 것들을 지금 우리가 지금 계획을 하고 있고 하는 과정이 있어요. 근데 쉽지는 않은데 이게 뭐 많은 사람들이 이걸 응원해주면 정말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이 거대한 실험이 한국에서 할 수 있다. 정말 그 기회를 우리가 살리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건 떠먹기만 하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떠먹으면 되죠 그냥. 그것도 그게 어디 지나냐면 이제 대구 비슬산 제가 있는 곳에 지나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만약 하게 되면 대구가 정말 요 제네바만큼 유명해질 거예요. 물리에서는 모를 수가 없어요. 교수님하고 같이 예전부터 같이 학생 때부터 같이 알고 지냈었지만 CMS 실험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래서 2008년서부터 CMS 실험을 하고 선 실험에는 그때부터 인발부가 됐고요. 그래서 지금은 현재는 전 세계 연구자들이 모여서 디자인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디자인을 하고 나면 그 디자인들을 바탕으로 해서 프로토타입을 만들어서 진짜 시뮬레이션이나 우리가 도면상으로 그린 것들이 성능이 그만큼 나오는지, 그래서 우리가 생산한 힉스를 충분히 잘 검출해서 이 1% 프리시전 메저먼트를 성공적으로 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검증하는 연구들을 진행하고 있고, 그 현장을 오늘 보실 수가 있습니다. 오늘 한 8시간에 걸쳐서 제작해서 조립해서 완료한 이 검출기가 여기 현재 있습니다. 요거는 칼로리미터라는 겁니다. 칼로리미터는 뭐냐 하면 한국말로 하면은 열량계라고 하고요. 검출기의 주요 목적은 입자가 생성돼서 만들어진 에너지와 그리고 그것들이 어떻게 동역학적인 현상을 통해서 우리 검출기를 지나가느냐를 측정해서 그거를 정밀하게 추적하는 역할을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검출기는 우리가 최초에 충돌했었을 때 일어난 현상들까지 거슬러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라이프 타임이 우리 검출기 내에서 안정적으로 지나가는 입자들을 추적을 하게 되는데, 추적하는 방식은 두 가지 타입이 있고요. 첫 번째는 칼로리미터라고 해서 에너지를 모두 흡수해서 소멸시켜 버립니다. 그래서 소멸시키는 방식은 입자가 안으로 들어오면 샤워라고 불리는 체인 리액션 같은 이 격렬한 반응을 일으키게 합니다. 헤드로닉 인터랙션이든 일렉트로마그네틱 인터랙션을 일으켜서 에너지를 모두 잃게 해요. 그럼 그 모두 잃어버린 에너지를 우리 측정기로 측정을 해서 얼마만큼 잃어버렸는지를 확인하는 겁니다. 그게 첫 번째 방식이고요. 저희가 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 방식은 보통 칼로리미터 앞쪽에 두는데 트래킹 방식이라고 해서 차짓 파티클이
이 강력한 마그네틱 필드 안에서 휘는 정도를 가지고선 얼마나 휘는지, 갖고 있는 모멘텀의 크기에 따라서 휘기 때문에 휘는 정도를 가지고서는 측정을 하게 됩니다. 이 칼로리미터 방식은 듀얼 리드아웃 칼로리미터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요거는 아까 이세욱 교수님이 15년 정도 연구를 하신 세계적인 전문가시고 지금 가장 오랫동안 세계적으로 가장 오랫동안 연구하신 분 중에 하나입니다. 이거는 차세대 실험을 위해서 굉장히 좋은 성능의 검출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차세대 기술로 개발을 했고요. 요거는 이제 이세욱 교수님의 은사이신 리차드 위그만 교수님이 처음 97년에 제안을 하셨고 한 20년 정도 R&D를 거쳐서 저희가 지금 현재 현실화 해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제 6시 좀 있으면 6시서부터 빔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 빔을 데이터를 받아서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뭐 이제 스캔 같은 것들을 하면서 진행을 하다가 이제 우리가 준비한 프로그램들을 위주로 이제 데이터를 받게 될 겁니다. 여러분들이 또 많이 도와주셔야 돼요. 이게 왜냐하면 FCC가 아직 승인을 받은 것도 아니고 또 한국이 이 검출기를 연구를 잘해서 좋은 데이터를 낸다고 해도 꼭 이게 선정되리라는 보장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능만 가지고서는 검출기를 선정하진 않아요. 뭐 연구 비축적인 측면도 있고 국력적인 측면도 있고 얼마나 일반 사회에서도 이런 것들에 관심을 갖고 밀어주느냐 이런 거에 따라서 달라지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올해 지난주에 미국 팀하고 이태리 팀이 비슷한 이 똑같은 방식으로 자기네 자체 제작 모듈을 가지고 테스트를 했는데 소위 말해서 저희보다 급이 떨어져 보였습니다. 그래서 명실상부한 저희 학생들이 월드 베스트 클래스에 해당하는 정도로 성장했다라고 저는 자부를 하고요. 내년에는 개인적으로는 목표를 세운 거는 칼로리미터 히스토리에 도전하는 이러한 목표를 세우고 있습니다. 이게 썬에서 이렇게 한국인 연구원분들이 많은 줄 몰랐어요. 예, 너무 신기하고 너무 웃긴 게 저희 소개가 다 끝나자마자 역시 실질적인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연구원분들께서는 바로 업무에 들어갑니다. 이런 모습 보기 힘들거든요. 너희들은 떠들어라. 우리는 일을 하겠다라는 이런 대학원생분들의 이분들이 결국 이분들이 전설이거든요. 그렇죠. 사실 이분들 없으면 사실 이거 퓨처 콜라이더에 적용되기 힘들거든요. 예. 이제 앞으로 인류의 미래를 책임질 분들입니다. 그러니까요. 와, 멋있습니다. 예. 네, 반갑습니다. 드디어 저희가 마무리를 했습니다. 사실 저희가 썬에 오기 전까지는 어떤 느낌일지 모르고 막연한 동경, 막연한 동경이 있었죠. 과연 이 안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까? 이 인류의 어떤 입자에 대한 이해의 최전선에 있는 그러니까요. 곳은 어떤 곳일까? 정말. 근데 막연한 동경이 있었죠. 근데 막상 와보니까 이제 여기도 사람 사는 곳이구나. 엄청 그렇죠.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 그 인류애적인 부분이 굉장히 강조가 많이 된 것 같다. 거기에 더불어서 사실은 상당히 많은 한국의 정말 뛰어난 과학자분들이, 연구원분들이 여기서 함께 하고 있다는 게 정말 놀랐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가 아직은 회원국이 아닌 거라는 게 너무 아쉽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자격은 이미 됐다고 들었습니다. 자격은 이미 되는데 아직 국민적 관심이 아무래도 썬조차 모르는 국민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심들이 모여져야 우리가 비로소 회원국이 돼서 이제 더 연구자들이 좀 더 자유롭게 더 많은 연구를 여기서 진행할 수 있을 텐데 그런 부분들이 좀 저희 채널을 통해서 뭔가 이 썬에 대해서 이 존재의 중요함까지 좀 어느 정도 좀 맛이라도 볼 수 있었으면 좋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으로 잘 왔다 라는 마무리를 하고 싶습니다. 좋습니다. 네. 저희는 또 돌아올 떠날 과학을 기대하면서 다음 편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네, 떠날 과학 궤도 공진 약이었습니다. 안녕.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또 만나요. 또 떠날게요.